자, 행사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대상이 되는 의무는 잘 아시다시피 금전, 급부 의무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 근거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니까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당연히 요하고요. 있느냐? 있겠죠. 그죠? 당연히 있는데 일반법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일반법 있습니다. 어느 법이냐 묻거든요. 그러면 답은 국세징수법이에요. 국세기본법하고 혼동하면 안 되고요. 글자가 비슷한 것에는요, 관세징수법도 있어요. 개별법도 있습니다. 개별법, 특별법이 우선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관세징수법은 관세징수에 관한 일반법이겠지만은, 전체적인 금전, 급부, 즉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아니겠죠. 또는 이런 법 외에도 이러한 지방세법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나온 김에 일반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반법 묻는 경우 가끔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정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있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일반법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일반법 묻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일반법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 수단이 있느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인데,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겠고요. 또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있죠. 강제 집행하는 법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앞에서 배운 대집행이 있겠고요. 강제 징수. 그리고 집행벌. 집행벌은 일명 이행강제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즘 들어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즉시강제가 있고요. 즉시강제를 하면서 즉시강제와 유사한 행정조사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은 행정조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강제 일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단 중에 하나인데 즉시강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강학상, 특히 수험행정법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즉시강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벌의 경우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관한 과벌 절차에 관한 수단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요, 일반법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단 전혀 없어요. 새로운 수단, 안 그러면 새로운 수단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일반법이 나와가지고 일반적 수단으로 정착할 정도면 새로운 수단 안 되겠죠. 현재까지는 없고요. 물론 뭐 일반법이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형사 소송법이 있고요. 질서벌에 관한, 행정질서벌에 관한 일반법은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어요. 행정조사는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일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좋겠고요. 강제 집행은 보통 일반법이 있어야 되지만은 집행벌과 직접 강제는 일반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가혹한 수단이기 때문에 보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어지고요.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있죠. 그 이름이 행정 대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수는요, 방금 했던 국세징수법 이렇게 정리해두면 일반적 수단이 있느냐 또는 일반법이 있느냐 할 때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나온 김에 보너스로 보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강제징수, 우리가 행정상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가혹한 수단이기 때문에 꼭 이 수단 말고 피할 수 있다면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보충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충성. 이러한 요건으로서 이러한 보충성을 요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할 때 보충성은요, 대집행은요, 보충성 요구합니다. 봤죠? 그죠? 요건에서 대집행 계고 요건에서 봤습니다. 근데 강제징수만 아니에요.
이거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 뺏는 거는 국가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벌 보충성 요구해요. 직접강제 요구해요. 적시강제 요구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런 보충성이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보충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강제 징수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 걸로도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봐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강제 징수에 관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거 아까 전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새로 이제 다시 하는 강의잖아요. 근데 금방 끝났죠. 한 5분이면. 근데 양을 더 늘려도 금방 끝나도 별로 빨라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상하게 빨라도 빠른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참 좋은 점이거든요. 예. 두 번째가 강제징수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죠? 강제징수 그 자체가 하나의 절차로서 절차 자체가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 절차가 나눠지는데요. 첫째로 뭐냐? 독촉과 글자를 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독촉가요. 그리고 이런 체납 처분 절차로 하겠습니다. 보통 강제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는 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기로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독촉은 체납 처분 절차가 아니다가 중요하죠. 공무원 시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체납 처분 절차가 아닌 것 답으로 독촉 나옵니다. 두루뭉술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독촉은 행정상의 강제징수 절차이고요. 행정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대표적인 표현이 체납처분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독촉은 강제집행 절차이지 체납처분 절차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체납처분 절차는 다시 있잖아요. 3개 또는 4개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압류가 있어요. 먼저 압류를 하고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를 합니다. 물건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산 또는 정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청산도 좋고 정산도 좋고 같은 말입니다. 글자는 전혀 다르지만은 청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2차 절차가 다 끝나는데 사실은 결손처분은 이제 강제징수 절차에 붙어있는 절차이기는 분명한데 물론 강제징수를 하다 보니까 생긴 절차지 그 자체가 뭐 금전 급부음을 이행시키는 건 아니죠. 자, 나오는데 이 절차 하나하나 좀 먼저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처음에 순서를 먼저 나옵니다. 그냥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결손처분 올바르게 순서가 나열된 것 하는 기초적인 문제 나오는데 그런 거 틀리면 뭐 창피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고요. 뭐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퀴즈 대회 같은 거 할 때 시험 문제에서 뭐 닭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정말 저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닭 이렇게 썼다가 자기가 생각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으니까 아니에요 다시 쓰겠어야 돼 닭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도 밑에 보니까 계단에 막 앞으로 이제 저쪽에 장래 이하이가 될 사람들이 막 줄 서가 있던데 나도 이거 빨리 마치면은 그 번호가 176번까지 있는데 제가 그 뒤에다가 줄 서가지고 아이돌 자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독촉 들어갈게요. 먼저 독촉을 하고 나서 체납접수인데 독촉은 뭐냐면 이거는요 통지행위입니다. 법적 성질 통지행위 아시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입니다. 이거 이제 통지인데 다시 이거는 뭐냐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법에서 정한 법정 효과가 발생하죠. 준법률행위적 법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법정 효과가 뭐냐면 독촉을 받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이런 시효 중단에 이르겠어요. 국가재정법에 보면 이런 독촉을 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단지 독촉을 했을 뿐이지만은 시효 중단한다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효과인 법정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통제인데, 따라서 이거는요, 이 독촉은 잘 알겠지만은 강학상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준법률 행위적이라도 행정이 기죠. 근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있느냐? 처분성 있어요. 독촉도 처분성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처분성인데, 이는요, 1차 처분. 처음에 한 독촉은요, 처분성 인정되지만은, 만약에 2차, 3차 처분이 있었다? 2차, 3차에 독촉이 있다는 거죠. 2차, 3차에 대한 독촉. 이때 처분이 독촉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처분성이 없다. 유명하죠. 또는 답은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잘 알겠지만, 준법률 행정인 통제행위라면, 자, 이제 공부했으니까 좀 다 알아야 되죠.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촉은요, 요식행위죠. 따라서 독촉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당연하죠. 요식이니까 독촉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르게는 독촉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촉장이라는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촉장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험 문제가 집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독촉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조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최근에 출제된 경향이죠. 국세를 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즉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군수는 왜 국세에 관여할까? 위임받았을 때겠죠. 납부 기간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장이라는 것은 서면이죠. 발부하여야 한다. 이런 독촉장인데요. 이거는요, 잘 알다시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그 말은 알겠죠. 10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가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 항이죠. 세무서장은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51% 이상이 특정한 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즉 특정한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그거는 주식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는 자연인이 있잖아요. 그 대표자가 또는 주주의 51%가 특정한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뭐냐면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10일 내에 납부 최고세를 발부한다. 그래서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독촉장을 하거나 또는요, 2차 납세 의무자이거는 납부 최고서죠. 최고한다는 거죠. 이런 최고서를 발부한다. 우리가 제촉한다는 말 쓰잖아요. 채자는요, 제촉한다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들 그 국어 문장에 보면 최촉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10일 이내에 발부해야 되고요. 발부해야 되고, 납부기한은 얼마냐? 납부할 때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부기한은 이거는 20일 정도 시간을 줘야죠. 돈을 마련할 시간을 한 20일 정도 준다. 납부기한하고 독촉장 발부기한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돈을 납부하는 기간하고 독촉장 발부기한은 되게 다른데,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독촉에 대해서는 잠깐 2, 3차죠. 그래서 2, 3차는 처분성이 없다. 요거 중요하죠.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압류 들어가겠습니다. 독촉하고 달리 이 압류의 경우에는요, 강학상 행정에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의 성질이 압류라는 것은 뭐냐?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채권을 체납했는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소유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받아야 될 돈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 안에 있는데 아파트 주인이 그 소유권을 팔아버리면 금전으로 바뀌겠죠. 그럼 금전에서 내가 강제징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렵죠. 왜? 금전을 숨겨버리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박근혜 씨의 아버지인 박정희 때는요, 그 고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 IOC 위원 하면은 정치적으로 똥개나 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명한 우리나라 오면 사갈 물건들이 좀 있잖아요. 유명한 수출품에는 뭐 삼성도 있고 이랬지만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꼭 오면 사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카시미롱 담요. 그게 한일 합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김한수 이 형제들인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낙동강, 저기 부산 쪽에 가면 낙동강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잇는 그 넓은 다리를 개인 돈으로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개인 돈으로 다리를 놔줬어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권력도 있고, 그죠? 잘 나가는 집안인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재정부장이 있거든요. 이 재정부장이 국세청에 불려가서 고문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시대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나는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따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딱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같이 살아야 되겠죠. 서로 설득해서 살아야 되는데 채권을 보존한 처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남에게 팔 수 없도록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봅니다. 보통 강학상어의 성질로는 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보시는 분이 많고요. 다만 이런 판례상으로 얘기할 때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들어갈 때 처분성 인정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압류도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압류 그 자체가 처분성도 있지만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런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가 시효의 중단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압류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압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알겠지만 이런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데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가 해야 되는데 압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안 되겠지만은 압류를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즉 압류를 판례할 때 압류를 시도했으나 물건을 발견을 못했어요. 변호사나 은행 지점장 사기치는 놈들 많은데요, 실제로 공장에 데리고 와서 공장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여주면서 사실 이 공장 이거는 항상 사기에는요 진실이 들어갑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치지 거짓말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는 항상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공장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임대한 겁니다.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기계 같은 거는 전부 내 거예요. 또 저게 원단 저거 전부 내 건데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은행에 돈 빌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것도 어떤 놈은 더 정직하게 사실 기계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거 사실은 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정직하게 보이죠. 근데 원단 지가 아니야. 가공이야. 그냥 돈을 빌려가 날라버리는 거야. 안 날라 참. 빌려가 떼먹어. 뻔뻔하게 가만히 앉아있어. 가보면 뭐냐. 원단은 지가 아니야. 강제집행을 원단 집행하러 가면은 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은행 지점장도 당해. 사기는 끝이 없어. 사기 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별로 없는 편이야, 사실은. 그냥 내가 가치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법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규정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 뭐 나도 뭐 당했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기보다는, 뭐 내가 잘못했지. 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이제 보고서 이런 조서만 작성했어요. 조서만 작성해도 시효는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름 자기가 잘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압류했고요. 그 다음에 공매에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공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요. 공매는 이미 배운 적이 있어. 그죠? 공매의 성질은 뭐죠? 행정행위죠. 알죠? 아는 거 이제 합시다. 어떤 행정행위입니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정행위였어. 그죠?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름이 공법상의 대리였어요. 원래는요, 사실은 이 공매는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주로 경매를 통해서 파는데 공적 공경매죠. 정확하게는
공적인 경매입니다. 옥션인데 퍼블릭 옥션이죠. 퍼블릭 옥션, 죄송합니다. 퍼블릭 옥션인데 이러한 그 공법상 대리행위죠. 그래서 강화상 행정에 속하지만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속하느냐? 당연히 들어가죠. 이것이 묻는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처분에 해당합니다. 강화상 행정입니다.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요. 사무관리도 아닙니다. 공법상의 대리행위고 처분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직접적인 답 키워드로 얼마 전에 출제되었을까요? 사법행위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지. 공매의 효과인데요. 공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체납자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경락인 제3자에게 이전하거든요. 그럼 아파트의 소유권은 바로 뭐냐?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는 뭐냐? 사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법효과. 다시 말하면 사건의 이전의 효과는 돼요. 사건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행위는 공법행위인데 효과는 사후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공매처분입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뭐냐면 원칙의 형태는요, 이러한 경매죠. 이러한 경쟁 입찰이죠. 이러한 경쟁 입찰의 방식을 취하는데 예외적으로 인기도 없고 2차, 3차, 4차 수의계약을 4차로 입찰돼가지고 뭐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수의계약. 부산시에는 지금 부산시에 시내에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에 코너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 끊어가지고 파는데 얼마에 나와있냐? 76만원에 나왔습니다. 코너 하나 전체다가. 그럼 여러분들 야 놀기 삼아 가서 들어누워 자도 되겠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보면 뭐 여러분들 이거 분양받으면은 뭐 대기업에서 월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광고들 얼마나 사깁니까? 지금 삼성도 있잖아요. 앞으로 사업할 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 매달짜리 몇백만씩 나올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왜 분양합니까? 지가 하지. 눈에 보이는 거짓말에 또 속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욕구가 절박하니까. 자기의 욕구가 절박하면 자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이게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욕구가 없으면은 욕구가 아주 덜 느긋하면은 사기를 안 당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매처분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질은 공법상의 대리에 속한다라는 뜻. 청산이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자 청산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서 할게요. 청산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청산 얘기하는데 청산은 일명 정산이라고 해요. 정산이란 말은 공매 처분이 이제 도면은 돈으로 바꾸죠. 돈으로 바꾸기 때문에 가치를 교환한다 가지고 환가 처분으로도 표현합니다. 공매의 경우는 환가, 즉 돈으로 교환된 이 돈을 이제 나누는 게 바로 정산입니다. 정산이죠. 그래서 청산 또는 정산인데 이렇게 청산이나 정산을 할 때요. 죄송합니다. 뒤에 가서 추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수정하고요. 청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매에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공매 처분. 한 번 더 갑니다. 공매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한다. 여기까지 돼갔는데 여기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공매 처분하고 공매 통지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매 처분. 처분성 인정됩니다. 이거는 공법상 대리를 얘기해요. 공매란 말은 공매 처분을 의미합니다. 흔히는 공매 처분의 절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절차 중에는요, 공매 처분할 때 이런저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매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공매할 때 물론 그걸 공고를 냈는데 그거 말고 공매에 당하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매달 며칠 날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냐면 공매할 때 가격이 높게 나오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고 낮게 나오면 자기의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서
자기의 권리가 제대로 자기의 권리가 또는 받을 돈이 좀 제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팔리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공매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공매 통지를 해주는 건데요. 공매 통지에 대한 태도가요, 판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과거의 희미한 판례를 보면요, 과거에는요, 이러한 공매 통지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 이는 단지 뭐냐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러한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완전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뀌었다고 가지고 완전 뭐 대칭 구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현재는 판례가요 바뀌었어요. 공매 통지는 뭐냐면 공매 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한 절차상의 요건의 하나로 봅니다. 즉 우리 행정처분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뭐 주체에 관한 내용에 관한 절차나 형식에 관한 요건이 필요한데 고지에서 절차상의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매 통지를 안 했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공매 통지의 하자는 바로 뭐냐면 그 자체가 공매 처분의 절차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 통지의 하자가 있을 때는요,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면 공매 처분에 하자했을 때는 공매 통지에 하자했을 때는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공매 통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매 통지 이 자체죠. 공매 통지 그 자체가 독립해 가지고 처분성이 있느냐? 독립한 처분성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공매 통지 자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건 안 돼요. 근데 공매 통지에 하자가 있으니까 공매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거는 가능하죠. 내가 뭐 뒤로 넘어질 줄 아는데 아이 참 나 아이돌 될 뻔했던 사람이야. 조심해. 그런 사람인데 그 내 운동신경으로 그럴 리가 있나? 외모만 봐봐. 외모만 봐도 얼굴에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잖아. 저 사람에서 얼굴에도 못생겼으면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 키라도 또 안 컸으면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거지. 적응해라 적응해. 이게 다 적응되는 거야. 하다 보면 다 적응된다고. 자, 독립한 처분성 없으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해서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좀 머릿속에서 좀 시나리오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처분할 때 같이 소송할 때 얘기할까 불복할 때 얘기할까 이러다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역시 다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됐고요. 자, 청산 나갑니다. 청산 또는 정산인데요. 공매 처분을 환가 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또는 이런 정산인데요. 이 청산 또는 정산은 뭐가 중요하면 순서가 중요해요. 왜? 돈이 충분하면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한데 빚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받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야구장에 꼭 보고 싶은 야구가 있는데 또는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 줄을 서서 보고 있는데 표가 곧 매진될 거라 그래요. 근데 줄에 어디서 끊어질지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줄이 어디서 끊어지냐가 중요한데 이제 빚도 있잖아요. 받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돈이 충분하면 그게 별로 문제 안 되는데 보통은 모자라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끊어지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청산할 때 순서인데요. 첫째로 뭐냐 1번이 옛날에는 1번이 뭐였냐면 이자를 먼저 죄송합니다. 1번은 언제나 죄송합니다. 1번은 언제나 처분 체납 비용이죠. 이런 체납 처분할 때 이런 체납 처분 비용이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체납 처분비를 먼저 체납 처분할 때 이제 뭐 신문에 공지를 내거나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 돈을 먼저 공지를 하고요. 공지를 하고 받아가고 두 번째가 뭐냐 옛날에 이자가 먼저 나갔어요. 그게 원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럼 돈이 적을 때는 원금은 살아서 계속 이자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자를 이제 그래야 되죠. 이자가 자꾸 새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자에 해당된 게 뭐냐 가산금인데 가산금을 먼저 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국세 원금을요 이런 국세를 먼저 받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자에 해당되는 가산금이죠.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원금을 먼저 까도록 그렇게 간 거죠. 이렇게 이제 순서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자, 가산금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 가산금 액수가 이제 얼마냐 할 때 전체의 만약에 가산을 할 때는 얼마냐 이런 부분 있죠. 이제 그러면 가산금은 뭐냐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인마가 안 내고 계계해요. 그러면 이자 부분만큼 이 사람이 이득을 얻겠죠. 뭐 이게 기업들 중에서 이제 큰 기업의 경우는 뭐 1,000억이다 또는 5,000억이다 이래 되면요 이자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이때 이제 가산금을 얼마로 받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3이에요. 왜 이렇게 되게 중요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분의 5였는데 줄였어요. 그래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줄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다 줄였냐? 아니에요. 가산금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새로운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요, 방금 이야기하는 강제징수, 저기란 국세 징수법에서는 100분의 3으로 줄였지만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관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인데요. 위반행위라는 규제법에서 과태료에 관해서는 여전히 100분의 5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무조건 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넣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손처분. 어차피 이 사람이요 죽었어요. 또는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럴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 압류에 대해서 압류 물건이 압류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압류 가능한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돈 될 만한 건 압류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훈장 또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의 물건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뭐 밥솥 같은 거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임금도 이제 일정한 액수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공물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복인데요. 불복이 시에서 많이 나와요. 이제 강제징수 절차인데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징수에 대한 이러한 불복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불복 절차인데, 불복 절차에 관한 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세 기본법에 있습니다. 기본법에 있는데요. 여러 법이 있죠.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행정쟁송이 있어요. 행정쟁송으로서의 절차가 있고, 낸 세금 돌려달라는 조세에 일하는 과언학 이러한 세액에 대한 반환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는데요. 과언학 세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는데, 보통은 실무적으로 조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조세 환급인데, 이러한 조세 환급에 관한 청구 소송이라든지, 또는 법에서 이러한 조세 환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되게 중요한데, 조세 환급 청구 소송은요, 실제로 뭔가 이러한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행정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아닙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세 환급 결정은 뭐냐? 행정 소송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처분성이 없다. 조세 환급은 현재 뭐냐면, 현재 소송은 민사 소송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판례죠 지금. 판례의 경우에는 그거는요 민사 소송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복제가 행정쟁송인데요. 이 행정쟁송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있고, 또는 이런 사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아까 전에 했지만은 사법적인 절차는 바로 행정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행정상의 강제징수 절차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처분성이 인정되냐, 법률상 이익은 뭐 법적인 게 잘 안 물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강제징수 절차 자체가 행정소송이 되느냐, 된다, 됐고요. 행정적인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하는 국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절차들인데, 이제 요새 들어서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세히 출제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세히 읽어두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오는데,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느 기관이 결정하냐, 저 중에서 어느 기관이 결정하냐 이게 중요하고요. 심사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판 청구가 있어요. 다 이거 뭐냐면, 이런 절차들은 다 뭐냐면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법적인 분쟁이 해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광의의 행정심판에 들어가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감사원을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답으로 되는 경우는, 상세히 출제하는 경우에도 그게 답으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신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뭐냐면 항상 이런 처분청을 먼저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분청을, 이러한 처분청이 뭐냐, 주로 세무상이겠죠. 이러한 세무서장이나 또는요 뭐 예를 들면은 지방국세청장도 되겠죠. 이러한 지방국세청장도 직접 처분이 되는데, 이를 격려해서 이걸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심판기관이 누구냐 이렇게 되죠. 이 신청의 경우는 바로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은 처분청이 되죠.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한 심사기관은 처분청이 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심판기관은 처분청이죠. 처분청, 다시 말해 이러한 세무서장이나 또는요 지방 국세 청장이 되는 거죠. 지방국세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이 됩니다. 근데 심사청구는요 처분청을 격려한 건 똑같은데, 의사냐면 이건 국세 청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심판 청문은요, 이건 뭐냐면 조세 심판원입니다. 이러한 조세 심판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요, 누구한테 하냐? 조세 심판원장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그 뒤로 이걸 끝나고 나서 이게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 가야 되는데,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국세의 경우는요, 이거는 반드시 둘 중의 하나만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선택적입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좀 헷갈리지만 선택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다, 필수적 맞는데 거쳐도 좋고도 안 거쳐도 좋다는 임의적하고는 다릅니다. 임의적 틀리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선택적이라는 말과 임의적이라는 말이 같이 써야 때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세의 경우는요, 이런 필수적인 게 아니죠. 옛날에 이렇게 필수적인 거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수가 아니다.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날짜나 시간도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봐주면 더 좋지요. 이 부분에서는 조문이 좀 빠졌습니다. 조문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 제가 조문을 프린트해 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를 이행 강제금도 하죠. 왜냐면은 강수가 많아지면은 강이 많다고 그럴 거니까 강수를 내용을 빵빵하게 길게 만들어서 하는 거야. 아까 전에 2장 3절이 아니었네. 2장 2절이었네. 갈식강 맞다. 졸린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돼. 앞에 저쪽에 먹자두 그거 하나 다 먹으면 정신 확 들어. 그리고 번도 있어요. 나하고 나눠 먹으실 수 있어요. 러버샷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독한 놈, 질긴 놈 만난 거죠. 대덕연구단지 특별법에 따라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 그런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산업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높죠. 벤처가 되니까. 그런 벤처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위험 부담에 해당하는 만큼을 국가가 좀 지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해가지고 공장을 서로 안 지어도 되도록 해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뭐랄까 세락할 것도 없고 관리비는 조금 내면 될 정도니까 그 기업에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기업에다 특혜를 누리게 되면 그와 경쟁하는 다른 기업에서는 부당한 경쟁이 되잖아요. 정부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품목을 한정해서 그 당시에 연구 또는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또는 지원을 해줄 만하다고 여겨진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들어가 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기한이 다 끝난다, 안 나간다든지 들어와가지고 규정을 위반하고 처음에는 벤처 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된 물건을 생산, 수출하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내수품을 그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대해서 세금 내가지고 다른 기업은 더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나가라 해야 되겠죠. 안 나가고 버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점유라고 있거든요. 점유는 비대체적인 작용이잖아요. 제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뭐 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매는 장사 없다고 돈에도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3년 아파가지고 효자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도 암에 대해서 암을 걸렸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죽는 것보다는 죽는 건 16%가 걱정되고 30몇 %가 2배로 죽는 게 뭐냐? 돈 때문에. 돈에는 장사가 없다. 계속 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부과하면 나중에 강제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이 다 차압되면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전제하는데 재산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이사를 나가게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인데 과거에는 집행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으나 최근에는 학자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왜 집행벌이라고 말을 더 많이 쓰냐면 시험에서는 집행벌이라는 말이 더 헷갈리기 쉬워요.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과징금이 있어요. 그거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조심해 줘야 되죠. 이건 전통적 선인데요. 자, 이행강제금도 할 때 제일 중요한 시에서 나온 대목이 뭐냐? 대상이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때 이거는요 잘 알다시피 원래는 여기는 대체적 자기 의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이런 의무에 해당한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 있죠. 남이 대신할 수 있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또는 집행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에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론, 전통적인 다수이죠.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는요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판례죠. 헌법재판소 판례가 국가가 법을 제정하는데 뭐 그런 규정을 둘 수도 있지 해가지고 가능하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이렇게 시험이 어떻게 되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얘기는요 법적 근거죠. 이러한 법적 근거로서는 이제 법적 근거나 하면 요하느냐 요한다 됐고요. 이거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있느냐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또는 집행부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없다입니다. 그럼 중요한 이제 개별법인데 이 개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행강제법에 관한 개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을 할 때, 내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을 할 때, 불복하는 방법인데,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는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다. 불복이란 말은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바로 이런 부재액입니다. 고가에서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취소해달라 할 때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가 있거든요. 비송사건 절차 좀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 하는 그 일은 뭐냐? 주로 재판이잖아요. 그게 법원이 하는 일인데 재판의 구조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재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재판은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원의 또는 법관의 판단을 얘기하고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있게 법원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 또는 법원에 의해서 하는 일을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소송이 있고요. 소송이 아닌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비송, 안일비자에다가 소송이랄 때 송자를 써서 비송,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가 소송이고 뭐가 비송이냐면 소송은요 원고하고 피고가 피 터지게 싸우면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법관은 제3자 입장에서 재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송 3면 구조라 그래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싸움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한 권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비송은요 자, 내 이름이 이상하다. 뭐 이름이 엄마가 있다가 여자니까 대나무처럼 절개가 곧아야 된다. 그러나 곧지만은 또 대나무는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잘 부러지지도 않고 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죽자라고 했는데 성이 낫이거든요. 그래서 나죽자 뭐 이러니까 진짜 있어요. 이거 있어요. 사람들 이름 희한한 건 많습니다. 저쪽에 성남에 가면요 법무사 이름인데 아버지가 그 법무사 이름인데 성이 변씨야. 변학도가 아니고 변호사로 이름을 지었어. 이게 창문에 보면 법무사 변호사 해놨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거야. 그게 법무사 변호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그게 나죽자다.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꿔달라.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는데 아무 때나 내가 바꾸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법원에 가서 그냥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피고가 없잖아. 이건 소송의 구조가 아니라고. 이게 내가 이름을 고친다 또는 뭐 나이를 고친다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나이가 안 맞는데 저도 나이가 좀 많게 돼 있어요. 고정 나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그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팽개치고 저쪽에 시골 가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 그 김해 가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등공민학교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공민학교 운동 요새 치면 뭐 교육운동이죠. 그 돈 안 되는 그 운동하러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우리 엄마가 다 놔두고 자기는 그 내려가서 무계 고등공민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영어 선생은 둘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아버지는 뭐 수학도 가르치고 생물도 가르치고 다 하는 그런 거죠. 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하니까 친하잖아요. 그 영어 선생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번 내가 무지 열이 많이 났나 봐. 밤에 막 어릴 때 굉장히 열이 많이 아기 때 열이 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병원에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없었어. 그 영어 선생이 눈이 오는데 나를 업고 읍내까지 그 한 20리길을 걸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 영어 선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히 그냥 욕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전두환이가 집권하고 나서 데모를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대학이 정책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은 문교부 장관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한국교원대학도 만들고 많은 탄압을 하게 되고 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티빙엔 대학 나와가지고
운동권에서 읽는 말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양반인데 어떻게 그래서 전두환이하고 엮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인연을 끊었게 인연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할 때 그거 가는데 이야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잊어버렸다. 지금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원래 이야기 연결시키려고 했다가 연결이 잘 안 되네. 몰라. 넘어갈게요. 이게 뭐더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참 우리 할아버지가 내 나이를 그랬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호적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가태료 내야 되거든. 30일 지나면. 가태료 내기 싫으니까 머리를 썼어. 한 번씩 가태료 하도 이제 안 신고를 안 하니까 국가가 돈 때문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2년에 3년에 한 번씩 박연세일을 해. 이 기간 동안에 신고하면 가태료 면제. 그게 기다린 거야. 한 3년, 4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박연세일 열리니까 우리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가서 했는데 날짜를 기억 못 해가지고 대충 그냥 했는 거야. 그래서 내 호적상의 생일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좀 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젊어 보이고. 근데 더 많이 해가지고 항상 손해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인데. 그래서 이게 비송사건 절차에 한다. 원래는 이제 뭐냐면 주로 민사라든지 가정사건, 그다음에 호적사건 또는 등기사건 이런 데서 주로 뭐냐면 비송사건 절차에 따른 비송사건을 하게 돼 있는데 행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맡겨져가지고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다는 그런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냐면은 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송은 소송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서는 당연하게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거지. 비송사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처분성이 있느냐 할 때 이런 처분성 없고 처분성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송사건에 의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는 나오죠? 그럼 이런 규정이 있는 거는요, 이런 것을 보고 이름이 이는 과태료가 비슷하거나 옛날에는 과태료를 비송사건 했거든. 지금은 과태료 비송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거 과태료가 비슷하다 가지고 과태료형의 비송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과징금형이다. 과징금은 행정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징금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과태료는 비송사건은 아니에요. 비송사건 아니고 지금은 과태료 재판에 의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처분서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때 이제 이 과태료형에 해당되는 게 점차, 과거에는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점차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줄다가 지금은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뭐가 남았냐면 집도 팔고 솥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아치웠어요. 딸도 팔고 다 팔았는데 딱 하나 남은 게 뭐냐? 옷 넣는 장롱이 남았어요. 그래서 장롱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우라든지 임산부의 이동 편의정진, 이동 편의를 주는 이러한 편의정진에 관한 이러한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법이 있어요. 이 법은 아직도 여기 있고요. 나머지 법, 과거 한때 과징금에 집행벌의 대표적 제도다. 집행벌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던 건축법, 대덕연구단지법, 연구특구법 이런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 이런 법도 있는데 이런 법들은 다 뭐냐면 지금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의무 이행강제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잘 알다시피 강학상 그거는요 강학상 금전 급부무니까 행정행위에는 속합니다. 급부하명이죠. 행위에는 속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판례에서 말하는 처분성이 있느냐 모른다 이거죠. 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건데 먼저 여기서 처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잠깐만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이행강제금의 의 또는 집행물의 의인데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무에 이런 불이행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어때요? 의무 불이행은 비대체적 이러한 자기 의무, 당연히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전에 설명했지만 그래도 정리하면은 대체적 자기 의무 나오죠. 의무에 대해서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불이행 시에 목적이 중요한데요. 지금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도 짐을 꾸려서 이사를 나가게 집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내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죠. 안 나가고 있는데 내보내는 게 최적인 목적이지 뭐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하여니까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할 목적으로 해야 되죠. 중요한데 장래 의무 이행 확보가 목적입니다. 장래 의무 이행 목적의 반대말 알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게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실은 제재에는요 인과 응보사항이 숨어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말은 그렇지만은 이행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있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다르냐? 행정벌하고 달라요. 그래서 집행벌은 행정벌이 아니에요. 행정벌과 집행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왜? 목적이 다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한 의무 이행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합니다. 이게 이제 의무를 이행하려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합니다. 반복입니다. 계속하여 계속합니다.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금전 돈을 지급해야 될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죠. 따라서 이건 금전 급부 하명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부과하여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일사부재리 한 번 사고를 쳤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한 번 비행에서는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처벌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다른 말하면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하면 이중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의무 이행할 때까지인데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이행을 합니다. 중간에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절차가 끝납니다. 종료됩니다. 근데 이행하면 절차 종료되는데 그럼 이행했을 때 이전에 부과된 급부 의무죠. 급부 의무는 어떻게 되냐? 급부 의무는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돈을 다 받습니다.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게 좀 너무 웃기는 게 어떻게 되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 완성된 공부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행정청에 거부처분 취소가 있어요. 거부처분을 행정청이라는 거부해가지고 거부처분 이라는 취소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취소 판결이 이제 기속용이죠. 그러면 거부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처분해줘라 이런 뜻이죠. 근데 안 하게 됐을 때 어떨 거 아니야? 처분해줘라는 판결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은 취소만 했는데 이런 경우 이 사람에게 재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행정청은 재처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고 만약에 안 하고 개기면은 법원이 강제 집행 못하니까 간접 강제로서 사실은요 이러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행정처에서 사람이고 행정권이라는 재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처분 이전에 만약에 이러한 부과된 배상금을 행정청이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웃기죠? 국민한테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구조가 비슷한데 다른 결론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아까 전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정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는 병과가 가능하다.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그때죠. 물론 대부분 판례이기도 한데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좀 길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